지금 태국과 캄보디아의 악감정이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시작이 됐던 겁니다. 당연히 트럼프 몇 마디로는 중재가 안 되는 굉장히 감정이 골이 깊은 상황인 거죠. 이번 충돌로 인한 사망자가 40명 이상이고요. 피난민은 50만 명을 넘는 수준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진짜 위험해졌다 이런 신호는 딱 하나거든요. 이 늘기 시작할 때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위험한 신호가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태국과 캄보디아 충돌이 멈추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게 애초에 트럼프가 몇 마디를 한다고 해서 달라질 싸움이 아니었던 거거든요. 이건 100년 자존심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경에 시한폭탄과 싸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태국과 캄보디아 충돌을 이해를 하려면 100년 가까이 누적되어 이 앙금을 좀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지금 군사적인 충돌이 반복되고 있는 지역이 그 프레아 사원 일대 국경 지역입니다. 이 사원이 캄보디아의 조상인 크메르 제국인들이 11세기에 만든 종교 건축물인데요. 크메르 제국은 뭐 아시다시피 9세기부터 15세기까지 그 태국을 포함해서 인도 차이나를 좀 점령을 했던, 지배를 했던 동남아의 패권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크메르 제국을 몰락시킨 게 태국의 조상이에요. 아유타야 왕국이라고. 결국에는 지금 태국과 캄보디아의 악감정이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에 와서도 트럼프 몇 마디로는 중재가 안 되는 굉장히 감정이 골이 깊은 상황인 거죠. 그리고 1907년에 캄보디아를 그 식민 지배했던 프랑스가 지금의 태국하고 국경 협정을 맺는데 이 과정에서 언덕 몇 개를 기준으로 이제 경계를 설정을 했어요. 그때 기준으로 하면 사실 프레아 사원은 태국 땅입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지도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프레아 사원만 캄보디아 영토에 넣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태국이 반발하지 않다가 나중에서야 우리가 점령했던 땅이다 이런 논리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근데 이제 태국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 게 사원이 해발 500m 이상 절벽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캄보디아 땅에서는 접근이 어렵고 사원의 정부는 태국 땅에서만 진입이 가능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지금에야 뭐 캄보디아가 절벽에 길을 냈지만 그때 당시에는 태국 땅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사원이었기 때문에 태국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또 사실 그때는 서구 열강 식민 시대였기 때문에 국경이 좀 수시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과정 속에서 1954년에 캄보디아가 이제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태국군이 프레아 사원에다가 병력을 투입을 해요. 캄보디아는 1959년에 국제사법재판소에 결국엔 판단을 구하게 되는데요. 재판 결과가 1962년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원에 대한 주권이 캄보디아에 있고 태국군을 철수해야 된다. 그런 판결이었어요. 이런 판결의 결과는 어떤 맥락이었냐면, 그때는 왜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권리를 주장하느냐, 당시의 침묵은 어떻게 보면 묵시적으로 승인을 한 거다, 뭐 이런 게 이제 판단의 근거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았어요. 사원 자체는 캄보디아 소유라는 점이 분명해졌는데 사원 주변에 어느 구역까지가 판결 대상인지에 대해서 해석이 엇갈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런 또 애매한 판결 때문에 갈등이 다시 시작이 돼요. 이제 시간이 흘러서 2008년쯤 됐을 때 캄보디아가 프레아 사원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태국하고 캄보디아 간의 갈등이 이제 폭발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태국의 민족주의 단체들이 뭐라고 하냐면 국가 주권을 내주는 행위다, 사원을 내주는 건. 그래서 굉장히 크게 반발을 하고, 여기에 맞서서 또 이제 캄보디아 군중은 태국 대사관에 화염병을 투척을 하는 등 굉장히 좀 크게 문제가 확전이 되는데요. 이후에 이런 갈등이 군사적인 충돌로도 이어져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소규모로 교전들이 좀 반복이 됩니다. 결국에는 2011년에 캄보디아가 국제사법재판소에다가 다시 중재를 부탁을 해요. 재판소가 이제 2013년에 내놨던 판결은 사원이 있는 그 언덕 전체가 다 캄보디아 영토에 속한다, 이런 취지로 다시 한번 캄보디아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태국은 이 구역에서 병력을 철수를 해야 했는데요. 이후에도 갈등이 계속되다가 올해도 5월과 7월에 또 갈등이 좀 있었죠. 교전이 좀 크게 있었어요. 특히 7월에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태국의 F-16 전투기가 떴고 전차들이 결집을 했고 굉장히 좀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는데요. 민간인 사상자도 많이 나오고, 이런 갈등이 결국에는 배경이 뭐냐, 서구 열강의 그런 무책임했던 식민 지배,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의 애매한 판결, 또 태국과 캄보디아 양측의 그런 국내 정치 상황에 맞물려서 이런 구조적인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의 그런 말 몇 마디로는 해결이 안 되는 굉장히
굉장히 좀 해묵은 갈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캄보디아의 해상 보급로 차단까지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 통로가 막힐 경우 전쟁 수행 능력에 어떤 타격이 생기나요? 기름이 끊기면 당연히 탱크도 못 움직이고 뭐 트럭도 못 달리고 발전기, 통신 장비도 멈추게 되겠죠. 이게 우크라이나가 지금 드론으로 계속해서 러시아의 에너지 인프라를 타격을 하는 것과 좀 비슷한 맥락인데요. 전투력을 직접 때리기보다는 전투를 지속시키는 능력을 그런 동력 자체를 흔드는 공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국도 이런 지점을 노리고 지금 해상 통제를 검토를 하고 있는 건데요. 14일을 전후해서 이제 태국이 캄보디아 항구 인근 해역을 고위험 구역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내놓습니다. 캄보디아로 들어가는 연료 그리고 군사 물자 흐름을 제한하는 방안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태국 쪽 설명은 전면 봉쇄는 아니다. 다른 나라 선박 운항에는 이제 지장을 주지 않겠다는 선을 이제 그은 건데요. 대신에 캄보디아로 가는 자국 선박들을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점차 압박 수위를 늘려가겠다, 높여가겠다, 뭐 이런 뉘앙스가 강합니다. 근데 이게 차이가 왜 중요하냐면 해상에서 봉쇄는 어떤 국제적으로 파장이 굉장히 큰 단어입니다. 그래서 태국도 수위를 조절을 하면서 실무 통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거고요. 근데 이게 왜 캄보디아에 위협적이냐? 이제 캄보디아는 연료의 상당 부분을 태국에서 수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공개된 자료를 보면 지난해 태국이 캄보디아에 수출한 연료가 20억 리터를 훌쩍 넘었어요. 그러니까 수조 원 규모거든요. 이 정도면 연료가 흔들릴 때 그 충격은 비단 이제 군사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 경제에도 영향을 준다고 봐야 하는 거예요. 특히 군사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이 즉각적인 어떤 영향을 미칩니다. 연료가 부족해지면 병력 이동 속도가 늦어지고 장갑차하고 군수 차량 운용이 또 제한이 되고 포병 운용도 당연히 탄약만 있다고 해서 끝이 아니기 때문에 뭐 수송이나 발전 통신이 또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군사적인 어떤 지속 능력을 좀 타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선의 화력 문제가 아니라 작전 지속 능력, 다시 말해서 얼마나 오래 버티면서 싸울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어떤 연료 제한, 해상 보급로 차단을 통한 연료 제한으로 인해서 약해질 수 있는 겁니다. 뭐 민간 경제 타격 부분도 좀 같이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 연료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물가가 뛰고 물류가 꼬이겠죠. 그러면 민심 흔들리고 경제 흔들리고 결국에는 군의 그런 버티는 힘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캄보디아도 대체 수입선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싱가포르나 베트남 같은 그런 다른 경로로도 에너지를 들여올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가능은 합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공급선을 바꾸는 거는 스위치 켜듯이 뭐 이렇게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이나 운송이나 보험이나 항만 처리, 뭐 국내 유통망을 또 다시 맞추는 일부터 굉장히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인 거죠. 단기적으로는 캄보디아가 비용 상승, 뭐 물류 재편 부담, 뭐 이런 일정 수준의 혼란을 좀 막을 수는 없다, 불가피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태국도 이걸 잘 알기 때문에 해상 통제를 뭐 전면적으로 하기보다는 점차적으로 캄보디아의 전쟁 지속 능력을 좀 압박을 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수단의 하나가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항만 인근 해역을 고위험 지역으로 지정하는 조치는 국제사회나 주변 국가의 마찰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나요? 잠시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요. 바다에 고위험 딱지가 붙는 순간 이거는 군사 문제를 넘어서서 돈 문제가 되거든요. 보험료, 뭐 운항 경로, 입출항 절차, 납기 같은 게 이제 좀 흔들리기 때문에요. 전쟁은 국경에서 시작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비용 문제, 돈 문제가 바다를 타고 퍼집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사실관계들을 좀 정리를 좀 해보면 태국은 캄보디아 항구 인근 해역을 고위험 구역으로 분류를 해서 경고하는 방안을 공개적으로 거론을 해왔습니다. 근데 태국 쪽 설명의 핵심은 이거예요. 전면적인 통제는 아니다. 국제 선적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주려는 게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 구역 안내와 통제 강화라는 형태로 압박 수위를 조절을 하는 방식인데요. 그럼에도 마찰 가능성은 좀 큽니다. 왜냐하면 해상 리스크라는 이 공포가 사실상 곧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그 선사들이 이 지역은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하면 보험료가 오르고요. 보험료가 오르면 운송비가 또 오르고, 운송비가 오르면 물가하고 공급망으로 이렇게 전이가 됩니다. 불안이. 그래서 즉 군사 조치가 어느 순간에는 경제 제재와 같은 효과를 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려는 이미 좀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캄보디아 주재 미국 상공회의소가 대사관 쪽에 우려를 전달합니다. 이런 태국 쪽의 발언이 무역과 투자를 흔들 수 있다. 캄보디아에 등록된 미국 소유 기업이 800개가 넘는데 협력사를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렇게 미국 같은 제3국의 경제 주체가 이 사안을 리스크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거든요. 또 국제법으로도 좀 쟁점이 있는데요. 이 태국이 지금 해상 통제하겠다고 하는 태국만이 태국만의 바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변국하고 바다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해 그리고 배타적 경제 수역이 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도 이런 표현하고 수위를 좀 조절을 하는 거고요. 정리하면 고위험 해역 지정은 총성 없이도 분쟁의 범위를 좀 넓힐 수 있는 경제적인 확전 장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태국도 전면 봉쇄로 가기보다는 고위험 구역 경고 그리고 자국 선박 통제 이런 방식으로 압박을 좀 단계적으로 조절하고 있다. 이런 걸 선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전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면서 민간인 피해와 피난민이 늘고 있는데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전쟁이 진짜 위험해졌다 이런 신호는 딱 하나거든요. 피난민이 늘기 시작할 때예요. 지금 12월 중순이니까요. 현재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번 충돌로 인한 사망자가 40명 이상이고요. 피난민은 50만 명을 넘는 수준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숫자가 이렇게 커졌다는 거는 이제 단기간에 끝날 국지 충돌에서 인도주의적 위기가 동반되는 단계로 넘어갔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더 위험한 신호가 하나 있습니다. 국제 여론전이 격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전장에서만 싸우는 게 아니라 온라인에서 누가 범죄를 저질렀는가, 누가 가해자인가를 놓고 싸움이 붙기 시작을 했고, 이건 뭘 의미하냐면 양쪽 모두 외부 시선 그리고 국제 반응을 계산하기 시작했다는 뜻인 거거든요. 이 단계로 들어가면 짧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하나 민감한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게 캄보디아는 태국군이 독가스, 그러니까 유독물질, 화학물질을 사용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12월 15일 하고 16일 사이에 태국군이 캄보디아 측에 드론이나 항공기를 통해서 유독물질을 살포했다라는 게 지금 캄보디아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현지 보도를 보면 실련 병사들이 호흡기 증상을 호소했다 이런 보도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핵심은 물론 이 주장에는 독립적으로 어떤 검증이 없었어요. 그래서 국제기구에 정식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현지 의료진도 원인을 단정을 하려면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주장은 강하지만 확인된 사실로 말하기에는 아직 근거가 부족한 단계인 거죠. 대신에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캄보디아와 태국의 갈등이 정보전으로 치닫기 시작했다, 정보전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라는 점이 확인이 됐다는 지점이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물론 이제 7월 분쟁에서도 태국이 비슷한 주장을 반복을 했었어요. 당시에도 이제 팩트 체크를 살펴보면 거짓 주장인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는데요. 어쨌든 이런 국제 여론전 강화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전장 상황이 혼탁해질수록 진짜 피해 그리고 부풀려진 증거가 같이 섞여 들어가면서 이런 혼란한 정보 싸움이 결국에는 분쟁을 좀 장기화시키는 하나의 연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지금 국면은 전선이 좀 넓어지고 또 명분 싸움이 시작된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더더욱 단기간 종결보다는 이런 충돌의 강도, 파장이 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분쟁이 길어질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전쟁의 주변 나라들의 현재 반응은 어떤가요? 국제사회 반응을 요약하면 딱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오르냐보다는 우리는 확전을 막는 게 중요하다. 이게 국제사회의 가장 큰 틀입니다. 일단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12일에 태국하고 캄보디아가 사격을 멈추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공개 발언을 했는데요. 문제는 태국이 곧바로 부정을 했어요. 그런 휴전 합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휴전 합의를 얘기했는데 정작 당사국의 한쪽이 공개적으로 부인을 한 거죠. 캄보디아도 트럼프 발언을 공식 확인하기보다는 평화 노력에 대한 감사 정도 메시지에 좀 그친 것으로 일단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종합을 하면
뭐냐면 가뜩이나 관리해야 될 분쟁이 많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10월보다 조금 더 강한 고강도 관세 압박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아세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가 중재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16일에 원래 아세안 외교장관 특별회의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22일로 연기가 된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좀 중요한 신호입니다. 아세안이 강제력이 있는 그런 군사 개입 기구는 아니지만 영내 분쟁이 커질수록 최소한의 협의 틀을 유지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회의가 또 연기됐다는 건 그만큼 정치적으로 조율이 쉽지 않다 이런 현실을 좀 드러냅니다. 아세안은 애초에 비간섭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원 간의 어떤 무력 충돌이 발생을 하면 이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게 좀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번 갈등을 통해서 아세안의 분쟁 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중국의 메시지는 좀 비교적 일관됩니다. 중국은 캄보디아하고 관계가 가깝고 동시에 영내의 그런 안정이 흔들리게 되면 중국에도 부담이 크기 때문에 공개적으로는 중립적인 조정자 톤을 유지를 하고 있는 모양새고요. 유엔도 같은 방향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이미 또 자제해라, 대화하라 이런 촉구하는 성명을 냈는데 종합을 해보면 국제사회의 핵심 메시지는 어떤 응징, 편가르기 이런 것보다 긴장 완화에 맞춰져 있는 거죠. 확전만은 막아야 한다.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의 갈등이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단번에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거를 국제사회도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충돌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런 휴전의 틀을 좀 유지하고 감시하는 그런 관리형 분쟁으로 국제사회는 의식을 하고 반응을 하고 있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러시아 내부와 유럽에서 전쟁이 끝나도 더 큰 혼란이 온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불안이 커지는 핵심 요소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유럽이 가지고 있는 불안을 보면요. 16일에 헬싱키에서 핀란드, 스웨덴, 발트 3국, 그리고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정상들이 좀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 국가들이 어디냐면 러시아 또는 벨라루스하고 국경을 맞댄 국가들이에요. 근데 당시에 회의를 주재한 핀란드 총리가 핵심을 좀 짚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오더라도 러시아는 여전히 위협일 것이다. 그들은 분명히 군사력을 우리 국경 근처 발트해 인근으로 옮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바로 첫 번째 불안입니다. 종전 후에 러시아군의 재배치 문제예요. 우크라이나 전선에 묶인 병력이 휴전하고 나면 나토 동부 국경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 이게 유럽의 불안입니다. 두 번째 불안은 러시아의 재무장 속도인데요. 나토 사무총장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가 2025년에만 전차 1,500대, 이스칸데르 미사일 200기를 생산을 했다고 합니다. 나토 전체가 1년에 걸려서 만드는 탄약을 러시아가 3개월 만에 찍어내는 거거든요. 이 사무총장이 얘기하기를 5년 안에 러시아가 나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또 세 번째 불안은 미국이 좀 관여를 축소할 것이다. 이게 또 다른 불안인데요. 유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국이 다른 안보 관심사가 많아서 유럽 방위 참여를 줄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미 예견된 불안이기는 하죠. 그래서 동유럽 국가들도 GDP의 5% 이상을 국방비로 편성을 하면서 독자적인 방위력 구축에 나서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유럽의 불안을 고조시키는 요소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휴전 이후에 대해, 그러니까 종전 이후에 대해서 러시아 내부에서 나오는 그런 불안들을 좀 살펴보자면 일단은 전시경제 함정이 주된 불안입니다. 2025년에 러시아의 국방 안보 지출이 GDP의 무려 8%, 연방 예산의 40%를 차지해요. 이거는 전쟁이 경제 성장의 주 동력이 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전쟁이 끝나면 방산업 규모가 일정 부분 축소가 될 거고 그로 인해서 구조조정 또 대규모 실업이 한꺼번에 터질 수가 있는 겁니다. 푸틴 입장에서는 전쟁을 멈추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인 거죠. 러시아의 경제 위기 징후도 좀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의 체감 인플레가 16에서 20% 정도 수준이라고 해요. 기준 금리를 21%까지 올렸는데 정부의 군사비 지출이 금리 정책을 무력화시키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은 대출도 못 받는데 방사는 보조금으로 팽창하는 이중 경제가 형성이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러시아 경제학자들은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가 참전용사 문제거든요. 지금 한 70만 명 정도가 우크라이나에서 복무 중, 전쟁 중인데 이게 전쟁이 끝나면 이 참전용사들이 일시에 민간 사회
사회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 참전 용사들의 사회 복귀를 놓고 크렘린궁 내부에서도 푸틴조차도 사회 질서에 대한 위험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귀환하는 참전 용사의 한 10%에서 15% 정도가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1990년대에 아프간 참전 용사들이 조직 범죄를 좀 부추겼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러시아에서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유럽은 종전 후에 러시아의 위협이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재편될 뿐이다 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유럽은 전쟁이 끝난 뒤에도 러시아의 위협이 끝나지 않고 유럽을 향할 것이다 라고 우려를 하는 거고, 러시아 내부는 전쟁 경제 붕괴와 더불어서 참전 용사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문제들이 표면화될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전쟁 지속 중의 불안정이 전쟁이 끝난 뒤에 또 다른 형태의 불안정으로 바뀔 것이라는 인식이 어떤 전쟁이 끝나도 더 큰 혼란이 온다라는 얘기의 본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사실상 종전 협상은 어렵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협상이 막혀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게 사실은 양보 없는 평행선이라서 그렇거든요. 17일에 푸틴 대통령이 뭐라고 국방부 회의에서 얘기했냐면, 특별 군사 작전의 목표는 반드시 달성할 것이다. 외교적으로 회복 안 되면 군사적으로도 어떻게든 목표를 완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초에 러시아가 전쟁 목표로 내세웠던 게 우크라이나의 탈라치화, 비무장화, 그리고 중립국화였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에서 러시아계를 상대로 한 어떤 학살이 자행되고 있다. 이들을 구하겠다. 그러니까 돈바스 땅을 먹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립국화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도 막고, 그리고 외국군의 주둔도 막겠다는 거고요. 결국에는 한 채 양보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한 셈이에요, 푸틴은. 크렘린궁 대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 전에 유럽과 우크라이나가 다국적군 주둔에 대해서 좀 의견을 모았는데, 크렘린궁 대변인이 뭐라고 말했냐면 불가하다, 우리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나토 틀이 아닌 다른 방식, 나토의 모자를 벗고 의제 연합 형태로 유럽군이 들어오는 것도 러시아는 안 된다는 어떤 그런 반대 의사를 밝힌 거거든요. 뭐 비공식이기는 하지만 유럽의 군사 지원이라는 점에서는 의지의 연합군도 다를 바가 없으니까요. 결국에는 러시아의 입장은 개전 초기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겁니다. 젤렌스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젤렌스키가 그 선거를 치를 수 있다, 또 나토 가입도 포기할 수 있다, 이런 입장 변화를 보이기는 했는데요. 조건은 여전히 같습니다. 돈바스 땅 러시아에 못 내준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보내서 안전 보장을 해달라, 이런 조건은 여전히 변함이 없거든요. 물론 뭐 우크라이나 입장은 이해가 갑니다. 돈바스 전체를 러시아에 내줄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서부까지 진격할 수 있는 어떤 고속 침공로를 내주는 거기 때문에 안전 보장 없이는 허가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뭐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크리스마스 종전을 언급을 하면서 종전에 가까워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 합의라는 게 90%까지 이루어졌는데 10%에서 합의를 못 본다. 그거는 사실 아주 핵심 쟁점에서 합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결국 어떤 평행선이 한동안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살펴봐야 될 점은 푸틴이 젤렌스키 정권의 정당성을 계속 문제 삼고 있어요. 젤렌스키 임기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종전 합의 문서에 서명할 자격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선후에 대한 어떤 푸틴과 젤렌스키의 동상이몽이 좀 드러납니다. 젤렌스키는 여러 조건이 갖춰지면 선거를 치르겠다는 입장인 건데, 푸틴은 일단은 젤렌스키랑은 서명 안 한다. 선거 후에 우크라이나 새 정부와 합의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작지만 어떻게 보면 큰 차이죠. 정리를 좀 하자면, 많은 협상들이 진행이 돼 왔고 합의가 있었고 했지만 결국에는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양보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합의가 계속해서 어렵고 진척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과거 여러 국제 합의를 깨웠다는 점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전례들이 현재 국제사회의 불신으로 어떻게 이어지고 있나요? 국제사회가 러시아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게 된 배경에는 구체적인 좀 사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1994년에 체결된 부다페스트 각서죠.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는 소련 해체 후에 세계 3위 수준의 어떤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걸 다 포기하는 대신에
미국, 영국, 러시아로부터 어떤 안전 보장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러시아가 2014년에 크림반도 병합하죠. 그리고 2022년에 또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합니다. 사실상 종이 조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과거의 핵무기 생산 기술이나 운용 능력 같은 게 다 러시아 쪽에 있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갖고도 쓸 줄을 몰랐던 건 사실이에요. 당장에 포기를 해도 큰 문제는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언젠가 핵무기 관련 기술력을 확보했을 때를 고려를 해서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전개가 됐을까 하는 과연 그런 의문이 좀 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는 이제 2014년, 2015년의 민스크 협정인데요. 이게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어떤 휴전, 정치적 해결을 목표로 했는데 합의 이후에도 교전은 계속 반복이 됐고요. 완전한 이행으로도 또 이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는 어떤 교훈을 얻었느냐, 이게 문서상 합의가 실제 안보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이런 인식이 쌓였는데요. 이런 경험 때문에 어떤 새로운 협상이나 합의가 나올 때 내용보다는 먼저 이행 그리고 강제 장치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게 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경험이기 때문에 젤란스키도 미국과 유럽의 안전 보장을 명문화해야 한다, 법적으로 보장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일부 유럽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이후 나토 국가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런 전망은 어디까지 현실적인 이야기로 보시나요? 실제로 나토 사무총장이 러시아가 5년 안에 나토에 대한 그 군사적인 공격 능력을 갖출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독일도 2029년까지 러시아가 나토와의 전쟁 옵션을 준비 중이라고 경고를 했고요. 덴마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급박했어요. 그 6개월 안에 인접과의 국지전, 그리고 2년 안에 나토 국가의 그런 어떤 신뢰할 만한 위협이 가능하다 평가를 했는데요. 결국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러시아가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공격을 시도하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유럽에서는 러시아가 기습하는 건 확실하다, 그리고 이 기습은 러시아 문화의 일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경고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뭐냐 살펴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 러시아의 군사력 재건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랑 싸우면서도 동시에 그런 재건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군사력 재건을. 전차는 연간 1,500대 이상,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1,400기 이상 생산 중이고요. 이거는 나토가 1년 걸려서 만드는 거를 러시아는 3개월 만에 찍어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러시아 전차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2028년까지 T-90 전차 생산을 80% 늘리겠다, 이걸 또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우크라이나전 이후에 어떤 나토의 장기적인 위협을 가하려는 의도다, 장기적인 위협을 가하려는 의도가 내포돼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종전 이후의 병력 재배치 가능성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금 주력 지상군은 우크라이나에 묶여 있거든요. 근데 러시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핀란드 국경을 따라서 한 60만 명 규모의 그런 병력을 집결시킬 수 있는 능력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휴전이 이루어지면 이 병력이 나토의 동부 국경으로 재배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사실 나토를 상대로 한 러시아의 회색지대 전술,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전쟁은 이미 진행 중이라는 거거든요. 2022년에 노르드 스트림 가스관 폭발이 있었고요. 그리고 2023년에도 비슷한 가스관 파손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핀란드와 에스토니아에서는 또 전력 케이블 손상 사건이 있었고요. 이게 모두 어떤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공격의 일종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나토는 이런 공격을 이제 어떤 더 큰 전쟁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의심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나토의 어떤 압도적인 총합 전력을 고려할 때는 이런 경고가 과장된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미국의 한 싱크탱크 분석을 살펴보자면 나토는 핵 억지력을 포함해서 러시아의 가장 심각한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발트해 영공에서만 나토가 지난해 300회 이상 러시아의 어떤 전투기나 드론 등을 유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할 때 당장 나토와 러시아의 전면전이 이루어지겠느냐, 그런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는 게 타당한데요. 다만 하이브리드 공격, 회색지대 전술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러시아가 궁극적으로 어떤 나토 5조, 즉 집단 방위 조항이 작동하지 않는 것을 노리고 있다. 이 부분을 조금 눈여겨봐야 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유럽의 이런 불안이 과장된 것만은 아니고 불확실성에 대한 합리적인 대비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겠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면 유럽과 나토 내부에는 어떤 균열이 가장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큰가요? 만약에 이 전쟁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낸다고 하면 러시아에 대한 위협 인식 차이가 굉장히 크게 두드러질 겁니다. 지금도 벌써 나토 내부에는 좀 온도차가 있어요. 폴란드, 발트 3국, 핀란드는 러시아를 실존적인 위협으로 보고 있는데 반면에 그 헝가리, 슬로바키아는 칠러 성향의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지원을 방해하고 러시아의 가스 의존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원하는 결과를 얻으면 서유럽 일부 국가들은 아마 이제 긴장을 낮추고 러시아와 관계를 정상화하자 이런 쪽으로 좀 유화론 쪽으로 기울 수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동유럽 국가들은 러시아가 성공했으니까 이번엔 우리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더 강해질 거고요. 결국에는 이런 입장 차이, 간극이 어떤 나토의 공동 대응 전선을 좀 마비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미국과 유럽 간의 책임 분담 싸움인데요. 트럼프는 일관되게 주장을 합니다. 지리적으로 유럽이 가까우니까 너희들이 더 많이 부담해라, 너희들이 더 많이 책임져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요. 살펴보면 러시아가 승리 후에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좀 노선을 좀 확대 집중을 하게 되면 유럽은 1조 달러 규모의 연간 방위비 증액을 좀 스스로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재정 부담을 둘러싸고 유럽 내부에서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동유럽은 서유럽이 더 내라. 서유럽은 우리 이미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러시아 자산 동결 그리고 제재 유지를 둘러싼 분열도 좀 상당할 거라는 점입니다. 현재 유럽연합이 한 2,100억 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365조 원 정도 되는 돈을 러시아 자산을 좀 동결해 놓고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으로 돌리자는 논의가 있는데 벨기에나 헝가리 또 슬로바키아 같은 국가는 반대하거나 좀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실제로 승리를 하게 되면 제재를 풀고 관계를 정상화하자는 압력이 좀 커지면서 이런 균열도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하나 좀 살펴봐야 될 건 전쟁이 끝나면 푸틴의 의도대로 끝나게 되면 나토 5조 그 집단 방위에 대한 신뢰성 문제도 대두가 당연히 될 거예요. 나토 회원국이 지켜주지 못한다는 어떤 불신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푸틴의 또 하나의 목표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직접적인 군사 충돌 없이도 서방의 동맹을 좀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게 현실화할 수 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는 어떤 단순히 영토 문제가 아니라 전쟁 이후에 유럽 안보 질서 전체의 신뢰성에 걸린 문제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전쟁이 단순히 우크라이나 문제를 넘어 전후 국제 질서를 흔드는 전쟁으로 불리는 이유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인류가 어떤 교훈을 얻었냐면요. 강대국이 무력으로 타국 땅 뺏어서는 안 된다. 이런 교훈을 얻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원칙 위에서 유엔이 만들어졌고요. 국경선의 그런 무력 변경 금지가 국제법의 또 핵심이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힘이 세다고 남의 땅 뺏으면 안 된다는 게 지난 80년간 국제사회의 기본 규칙이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이 규칙을 정면으로 깬 거거든요. 2014년 크림반도 합병이 그 시작이었고 2022년에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을 통해서 또 이 규칙이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에요. 그러니까 국제 질서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가 스스로 규칙을, 질서를 파괴한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우크라이나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걸 시사를 하거든요. 강대국의 무력 침공으로 국경이 바뀔 수 있다. 이런 나쁜 선례가 만들어지는 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도미노 효과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성공하면 다른 나라들도 이게 되네? 우리도 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대만을 바라보는 시선, 또 북한이 한반도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심지어 시진핑이 우크라이나 전쟁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고요. 아마 시진핑은 서방의 대응 수위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를 대만 문제에 적용할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대국이 무력으로 현상을 변경을 해도 국제사회가 막지 못한다 이런 인식이 퍼지게 되면 인도 태평양은 당연하고요. 중동, 아프리카 곳곳에서 비슷한 시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핵 비확산 체제 붕괴에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점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소련 해체 후에 세계 3위 핵 보유국이었는데 부다페스트 양해 각서를 작성하면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그 안전 보장을 약속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오히려 침공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심지어 트럼프의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등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전쟁의 메시지는 명확한 겁니다. 핵을 포기하면 당한다. 그래서 북한이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 그리고 이란이 핵 개발을 계속해야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겠죠.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떤 나라가 핵을 포기를 하겠어요. 핵 비확산이라는 전후 질서의 또 다른 기둥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흔들리고 있다. 유엔 안보리 체제 무력화도 좀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엔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인데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침략 전쟁을 벌이니까 아무것도 이제 안보리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끝이니까. 그래서 2차 대전 후에 만들어진 그런 국제 안보 시스템이 설계 단계부터 가정했던 그런 전제들, 그러니까 상임이사국은 침략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부터가 깨진 겁니다. 이거는 유엔 체제 자체의 좀 정당성 위기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의 결과가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그 러시아가 원하는 걸 얻게 되면 국제사회에 발신하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국제사회의 규칙은 강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핵 보유국이 결심만 하면 국경 바꿀 수 있다. 국제법은 종이 쪼가리다. 이거거든요. 다행히 반대로 러시아가 목표 달성에 실패를 하면 무력에 의한 국경 변경은 대가가 크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바로 향후 수십 년간의 어떤 또 다른 분쟁의 억지력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중대한 전쟁이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게 앞으로 국제사회가 어떤 규칙으로 작동할 것인가가 결정되는 전쟁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한반도에 사는 우리하고도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번 전쟁을 통해서 사실 북한과 러시아는 혈맹 수준으로 발전을 했고요. 북한은 러시아 쿠르스크 파병 반대급부로 러시아로부터 각종 군사 기술을 이전받고 있어요. 이런 협력이 또 군사 분야를 넘어서서 사회 문화 등 전반으로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한반도 문제에서 푸틴이 캐스팅 보트가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규칙 기반의 질서가 무너지면 한반도도 북한의 어떤 비핵화 문제 같은 그런 태풍을 온몸으로 맞을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시사합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력 차이가 큰데도 캄보디아가 태국과 정면 충돌에 나선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게 힘이 약한 쪽이 먼저 정면 충돌을 감수할 때는 대개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이번 충돌도 사실은 단순히 군사적인 계산만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이게 양국의 정치 상황 그리고 경제 상황을 좀 같이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일단 캄보디아부터 좀 살펴보면 캄보디아는 오랫동안 훈센의 독재 체제였습니다. 38년 동안 캄보디아를 지배를 했죠, 훈센이. 2023년에 공식적으로 아들인 훈 마넷한테 총리직을 넘겨요. 근데 문제는 정치권 그리고 관료사회 전반에는 훈센의 영향력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새 총리인 그런 아들 훈 마넷 입장에서는 아버지 같은 어떤 통치력, 장악력을 단기간에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태국과의 갈등이 다시 격화가 됐습니다. 근데 캄보디아 사회는 역사적으로도 태국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강하죠. 실제로 그 캄보디아 교민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태국이라는 말만 들어도 이를 바득바득할 정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훈 마넷 입장에서는 내부 결속이 필요한 시점에 외부 갈등에 강경하게 대응을 하는 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즉각적인 카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승산보다는 국내의 통치 안정 그리고 권위 확보가 우선된 선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태국과의 정면 충돌을 이어나가고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정치 상황만 있는 건 아니고요. 경제 상황도 좀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그 아시아개발은행이 캄보디아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캄보디아 경제의 핵심이 의류 그리고 신발 산업인데요. 이게 미국의 고율 관세 압박에 노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키, 아디다스 같은 글로벌 브랜드의 생산 기지인데 그게 오히려 리스크가 된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미국이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온라인 사기 범죄에 대해서 단속과 제재를 강화했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좀 비공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캄보디아의 먹거리였는데 이게 좀 차단이 되고 또 외화 유입에도 타격이 가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제적인 압박이 정권 안정에도 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캄보디아도 이런 시선을 외부로 돌려보겠다는 계산이 이번 싸움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이거는 뭐 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국 정치가 오랫동안 그 군부가 핵심 권력을 쥐고 있는 구조인데요. 쿠데타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서 군부가 정치뿐만 아니라 상원 그리고 헌법재판소 인선에도 영향력을 행사를 해왔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몇 년간 총리가 그런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건 결국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기보다는 군부의 결정이라고 봐야겠죠. 이런 구조에서는 사실 외부의 안보 위기가 군부와 그런 보수 정치 세력 결집에 매우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국경에서 충돌이 발생을 하면 정부는 안보 수호를 내세워서 지지층을 묶을 수가 있는 거고 정치적인 책임 논쟁은 이제 뒤로 밀리게 되는 거죠. 실제로 최근에 태국은 대홍수 대응 논란에 휩싸였고요. 경제적인 불안 그리고 스캠 범죄 조직과 내각의 유착성 때문에 정부의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최근에 그 아누틴 정부 지지율을 보면 48%에서 23%로 반토막이 났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런 시점에서 캄보디아하고 교전이 발생을 하면서 태국 국내 정치의 초점이 빠르게 안보 그리고 민족주의 이슈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전이 시작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태국 선관위가 오는 2월에 총선을 치르겠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하는데요. 그 묘하게 맞물린 이 타이밍이 많은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지점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태국 역시 지금 국내 정치 상황을 봤을 때 이 캄보디아와의 충돌이 타이밍상 불리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는 어떤 단순한 국경 분쟁, 어떤 역사적인 앙금에서 비롯됐다기보다는 양국 모두 내부 압박을 좀 외부 갈등으로 전환하는 그런 정치적 충돌에 따른 것을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국내 정치가 흔들릴수록 이런 외부 갈등, 안보 이슈가 정권 입장에서는 지지층을 다시 묶을 수 있는 강력한 프레임이 되잖아요. 결국에 이런 구조에서는 누가 먼저 이렇게 물러서기가 어렵고 갈등이 쉽게 봉합되지 않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번 분쟁도 사실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최소한 태국의 총선 직전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번 분쟁이 단순한 국경 충돌이 아니라 범죄 수익 구조와도 연결돼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이번에 그 태국군이 F-16 전투기를 폭격한 캄보디아 로열힐 카지노라고 있잖아요. 거기가 림헝이라는 캄보디아 상공회의소 부총재 소유입니다. 그럼 림헝은 누구냐? 취재해보니까 훈센 가문의 쩐주예요. 쉽게 말하자면. 이번 태국 캄보디아 충돌의 큰 줄기 중 하나가 캄보디아의 카지노 범죄단지 스캠 사기 문제입니다. 캄보디아 훈센 가문한테 카지노는 그야말로 마르지 않는 돈줄이거든요. 근데 이 돈줄이 지금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태국과의 정면 충돌을 불사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캄보디아 카지노 사업이 1990년대 후반에 국가의 새로운 먹거리, 이 관광 산업과 함께 좀 부흥하기 시작했는데요. 캄보디아가 국경을 개방을 하고 카지노 단지를 좀 본격적으로 형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캄보디아가 북쪽으로는 라오스, 또 서쪽으로는 태국, 동쪽으로는 베트남 국경하고 맞닿아 있는데 라오스는 경제력이 떨어지고 태국 관광객이 좀 사행성이 강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태국 관광객을 상대로 캄보디아가 호객행위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런 흐름 속에서 중국계 캄보디아인 꼭안이라는 사람이 1999년에 태국 국경 바로 맞은편에 그 포이펫이라는 지역에 크라운 카지노 리조트를 엽니다. 꼭 아니라는 이름을 좀 기억을 하셔야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캄보디아 경제가 카지노 성업에 힘입어서 2013년 이후에 더 코로나19 대유행 직전
직전까지 좀 연평균 7.3%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중국인의 해외 이동은 제한이 되고 캄보디아 카지노 경제도 타격을 좀 받게 되는데요. 이때 그 범죄 조직들이 대안으로 고른 게 스캠 범죄였던 거죠. 그러다가 2022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9살짜리 그 태국 청년이 크라운 카지노에서 주검으로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꼭안이라는 사람이 소유한 카지노 건물 안에서 운영이 되어 오던 스캠 센터가 전면적으로 부각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태국 정부는 강제 구금당했던 태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구조 작전도 벌이기 시작을 하고요. 근데 캄보디아 입장에선 열이 받는 거죠. 코로나가 지나고 이제 겨우 좀 돈 좀 벌어보겠다고 하는데 태국이 쳐들어오니까요. 이거는 영토 침해다, 주권 침해다 이렇게 반발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스캠 범죄에 대한 논란이 6월 달에 한 번 더 불거지는데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아버지 훈센이 탁신 총리 막내딸, 그러니까 태국 전 총리죠. 패통탄 친나왓과의 통화를 폭로하면서 이 캄보디아 국경지대 스캠 범죄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가 됩니다. 그래서 패통탄은 좀 국경 분쟁을 해결하려고 말하자면 훈센 삼촌한테, 그만큼 친밀한 훈센 삼촌한테 전화를 하는데 이 삼촌이 통화 녹취록을 뿌려버려요. 그러면 태국 군부 입장에선 태국 군부에 대한 패통탄 총리의 통화 내용이 유출이 되니까 태국 군부는 헌법재판소를 동원해서 패통탄을 잘라버립니다. 그래도 훈센은 태국이 스캠 범죄 진압을 빌미로 해서 캄보디아 영토를 침범을 했고 또 주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통화 내용을 부득이하게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었던 건데요. 이런 훈센의 배신 때문에 패통탄의 아버지인 탁신 친나왓이 훈센하고 가까운 그 캄보디아 거물들이 태국인을 겨냥한 그런 카지노, 스캠 사업을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폭로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태국 사이버 범죄 수사대가 이제 수사한 바에 따르면 태국인 스캠 범죄 연루자하고 희생자의 80%가 포이펫에 있는 스캠 센터에서 이제 유인이 되었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요. 이때 특정된 인물이 바로 꼭안입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2022년에 태국 청년이 숨진 채 발견된 그 크라운 카지노 소유주이고요. 그런데 이 꼭안이 누구냐 하면 사선 의원이고요. 카지노부터 전기, 수도, 통관, 통신 시스템까지 장악하고 있는 그 캄보디아 포이펫의 대부입니다. 그리고 이 꼭안이 훈센 가문의 정치 자금줄 중 한 사람입니다. 옥냐라는 게 있거든요. 옥냐. 캄보디아에서는 그 왕족이 아닌 민간인한테 최고의 칭호를 부여하는데 그게 바로 옥냐라는 자기인데요. 이 칭호를 얻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정부에 최소한 50만 달러 이상의 금액이나 현물을 기부해야 해요. 근데 이 물론 기부금이 표면적으로는 도로 정비, 병원이나 학교 건립 등에 좀 사용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은 정부 자금줄인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중국 캄보디아인이 있어요. 리융팟이라고. 근데 이 사람도 옥냐 칭호를 받았는데 역시 카지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사람은 사이버 사기, 인신매매에 연루가 되어서 미국 재무부 제재 대상에도 올랐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꼭안이라는 사람과 또 사돈지간이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아버지 훈센의 사촌 훈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역시 후위원 그룹이라는 곳의 대주주인데 이 그룹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 수익금을 자금 세탁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결국엔 종합해서 얘기를 하면 캄보디아 카지노를 거점으로 한 그 스캠 사기의 최정점에 훈센 가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태국군이 F-16 전투기로 캄보디아 로열힐 카지노를 폭격을 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훈센 가문 돈줄입니다. 결국에는 태국군이 표면적으로는 그런 카지노 간판을 단 군사 목표물을 공격한 거라고 얘기를 했으나 사실상은 태국군이 훈센 가문의 돈줄을 위협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캄보디아도 훈센 가문도 역시 질게 뻔한 싸움일지라도 태국과 계속해서 싸움을 피할 수만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금고를 지켜야 하니까요.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태국과 캄보디아의 군사력 격차는 어느 정도인가요? 군사력은 태국이 압도적인 우위입니다. 특히 F-16을 보유를 하고 있죠. 근데 반면에 캄보디아는 공군력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군사력 순위를 보면 태국은 세계 25위권인데 캄보디아는 95위권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70계단 차이가 나는 거죠. 이거는 단순한 순위 차이가 아니고요. 실제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격차를 말합니다. 일단 병력부터 살펴보면 태국은 현역병이 한 36만 명 정도 되는데 캄보디아는 12만 명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태국이
3배 정도 많은 셈인 거죠. 근데 여기에 예비군까지 포함하면 태국은 뭐 60만 명 가까이 되는데 캄보디아는 20만 명 수준으로 격차가 훨씬 더 벌어집니다. 국방 예산 차이도 좀 큰데요. 태국은 뭐 연 57억 달러를 국방에 쓰는데 캄보디아는 13억 달러밖에 좀 지출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셈이죠. 이거는 결국에는 군사 의지의 문제라기보다는 국가 경제력 차이에서 비롯된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국의 국내 총생산이 캄보디아 10배가 넘고요. 그래서 이런 군사력 차이가 빚어질 수밖에 없다. 공군력은 좀 비교 자체가 어려운 수준이에요. 태국 공군은 4만 6천 병력의 전투기만 110대 이상입니다. 미국제 F-16, 스웨덴제 그리펜, F-5 전투기 이런 것들을 운용을 하고 있고 조기 경보 통제 능력도 있거든요. 이번에도 태국이 전투기를 실전 투입해서 캄보디아 군사 거점을 공습한 것만 봐도 얼마나 그 캄보디아에 비해 공군력이 우위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캄보디아 공군은 병력이 1,500명 수준밖에 안 돼요. 전투기는 한 대도 없습니다. 수송기, 헬기가 전력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공권을 상실한 상태라서 사실상 대응이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국제 군사 분석 기관들의 분석을 좀 살펴봐도 태국 공군은 좀 동남아에서 가장 잘 훈련된 장비가 잘 갖춰진 전력 중에 하나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지상 전력에서도 태국이 좀 앞섭니다. 태국 육군이 24만 5천 명 규모의 전차 400대, 장갑차 1,200대, 포병 2,600문을 보유하고 있고 현대적인 전차 전력을 갖추고 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태국은 미국 유럽 무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한국산 무기 체계도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력을 굉장히 다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좀 특징적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캄보디아 육군은 한 7만 5천 명 정도 규모밖에 안 되거든요. 전차도 200대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차들도 또 대부분이 냉전 시절에 제작된 구형이라서 성능 그리고 생존성에서 좀 한계가 뚜렷하고요. 전반적으로 좀 태국군에 비해서 캄보디아군은 열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대신에 캄보디아가 의지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다연장 로켓포거든요. 이번에도 캄보디아가 국경에서 태국 쪽으로 다연장 로켓포들을 쏘는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량 면에서 일단 태국보다 앞서 있고 특히 그 중국제 장거리 로켓을 통해서 기반 시설을 좀 위협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10년 동안 캄보디아 군사 현대화를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제한적이나마 캄보디아가 좀 비대칭적이지만 전력을 구축을 할 수 있었다. 결국에는 이 군사력 차이를 얘기할 때 구도는 분명합니다. 태국은 미국과의 오랜 군사협력 그리고 미국, 유럽, 한국 무기를 혼합한 정규군 그런 체계를 갖춘 국가인 반면에 캄보디아는 중국의 지원을 바탕으로 좀 비대칭 전력에 의존하는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태국이 그 한국산 KGGB 정밀 유도폭탄을 좀 보유를 하고 있어요. 이걸 사용하는 모습들이 간간히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쟁이 좀 단순히 국경 충돌을 넘어서서 미중의 대리전 성격을 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한국 방산 시장에서는 이제 캄보디아의 다연장 로켓포 사용에 맞서서 태국이 이것을 탐지하는 그런 LIG 넥스원의 대포병 레이더 같은 것들을 좀 추가로 구매할 수 있다. 이거는 K방산의 기회 요소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캄보디아가 중국의 지원을 등에 업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중국이 배후에 있다고 판단하는 핵심 근거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태국하고 분쟁 직전에 중국이 캄보디아에 대규모로 무기를 공급한 정황이 있어요. 그 뉴욕타임스 보도를 보면 태국 정보당국이 문서 작성학을 좀 입수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올해 6월에 중국 대형 수송기가 캄보디아의 시아누쿠빌에 6번이나 착륙을 했고 그때 이 수송기들이 로켓이나 포탄이나 박격 포탄 같은 것들을 무려 44개 컨테이너에 담아서 운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BM-21 다연장 로켓탄 약 700발 그리고 중국제 PHL-03 로켓 포탄 약 SH-1 자주포 포탄 등을 운송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무기들이 리엄 해군기지라는 곳에 보관이 됐다가 이틀 만에 태국 국경 지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한 달 뒤에 7월 24일에 태국과 캄보디아 간 교전이 시작이 됐죠. 근데 분석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정도의 규모의 무기 소송은 그 중국의 최고위층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캄보디아 국방부는 이런 보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얘기는 하면서도 무기 공급 사실 자체는 부인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중국과의 유착설을 좀 키우는 하나의 배경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리엄 해군기지인데요. 이게 중국 비밀기지 의혹을 받는 곳입니다. 올해 4월 5일에 캄보디아 그 시아누크빌에서 리엄 해군기지가 공식 개소했는데요. 그 훈마네 총리가 직접 참석을 했고요. 리엄 해군기지는 중국이 2022년부터 자금을 대서 대대적으로 좀 확장 공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곳에 중국과 캄보디아의 합동 군수훈련센터가 들어섭니다. 그리고 여기엔 당연히 양국군 인력이 상주를 하고요. 근데 미국은 이 기지가 중국 해군의 그런 해외 전진 기지가 될 거다, 비밀 기지가 될 거다 이렇게 우려를 해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30년간 이 기지 사용권을 확보하는 비밀 협정을 맺었다고 보도하기도 했고요. 네, 캄보디아는 부인을 하지만 또 작년에 중국 그 해군 군함 두 척이 몇 달간 이 기지에 정박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지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엄 기지가 태국만에 위치해 있어서 남중국해 그리고 말라카 해협에 대한 접근성이 좀 좋아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어떤 군사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는 발판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캄보디아와 중국 간의 그런 연합 훈련입니다. 이른바 골든 드래곤 훈련인데요. 2017년부터 지금 이 훈련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에 이제 7차 훈련이 열렸는데 이게 역대 최대 규모였어요. 중국 군함이 이제 기지에 입항을 해서 장비를 하역을 했고 로봇 군견까지 동원이 됐습니다. 근데 이 훈련이 끝난 직후에 무기가 공급이 됐다. 이 점이 좀 주목이 되는데 캄보디아는 뭐 그냥 훈련 시기랑 일치했을 뿐이다.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훈련은 5월 말에 끝났고 무기 공급이 6월 하순이었거든요. 3, 4주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시기가 일치한다는 해명과는 조금 엇나가는 지점인 거죠. 캄보디아군이 실전에서 중국제 무기를 사용했다는 점도 어떻게 보면 이런 중국 배후설을 좀 강화시키는 요인인데요. 인권단체 한 곳이 좀 조사를 해봤더니 캄보디아가 태국을 공격한 로켓 대부분이 중국제였다 이렇게 확인이 됐거든요. 122mm H-40 포탄 같은 그런 중국산 탄약이 전장에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14일에는 태국군이 캄보디아군이 남기고 간 대전차 미사일을 노획을 했는데 그게 GAM-102LR이라는 미사일인데 이게 중국제 5세대 유도 미사일이에요. 네, 태국군은 이제 이 미사일이 언제 캄보디아에 전달이 됐는가 확인 중이기는 한데 언제 확인이 됐는지 아직 정확하게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중국의 역할이 조금 이중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쪽에서는 무기를 공급을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휴전을 중재하고 있거든요. 사실 중국은 태국을 적대시할 이유는 없어요. 태국의 그런 역사적인 과거를 들여다봐도 중국과의 굉장히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캄보디아가 일종의 고객인 거죠. 무기들을 수입하는 고객국이기 때문에 호의적인 관계를 좀 유지를 해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중국의 이중적인 역할이 배후설의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 상황에서 기자님이 보시기에 태국과 캄보디아 전쟁 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먼저 명확히 해야 될 게 있는데요. 양국 모두 아직 공식적으로 전쟁을 선포하지는 않았습니다. 태국은 일단 그냥 계엄령만 좀 선포한 상태고요. 국제법상으로 선전포고 없이 이런 무력 충돌이 계속되는 어떤 비선언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면전으로 공식 전쟁으로 확대가 되겠느냐? 일단은 양국 모두 전면전을 원하지는 않는다. 이게 전문가들의 분석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태국은 좀 압도적으로 군사 우위를 점하고 있고 캄보디아는 외교적인 수단을 통해서 피해자 이미지를 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 다른 방식으로 목표를 추구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물론 뭐 확전 위험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존재는 합니다. 우선 그 태국의 국내 정치
정치 상황인데 아누틴 총리가 12월 12일에 의회를 해산을 하고 2월 8일에 조기 총선을 앞두고 있어요. 태국 정부가 선거 전에 어떤 강경한 노선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이번 분쟁이 뭐 확정까지는 아니더라도 2026년 초까지 지속될 위험이 있는 거고요. 민족주의 정서가 과열된 점도 사실은 좀 우려스러운 지점입니다. 그 양국 모두 교과서에서 이 영토 분쟁을 가르치고 있고 또 온라인상에서는 각종 이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갈등 관리의 부재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확전을 키우는 요인이다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군부대 간의 어떤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도 당연히 존재를 합니다. 분쟁 지역에 군대가 밀집해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어떤 일상적인 그런 순찰도 도발로 오인이 될 수가 있고 모호한 움직임이 좀 있다고 하면 이게 빠르게 무력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좀 확전 요인은 있다, 확전 가능성은 존재한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고요. 근데 다만 확전을 억제하는 요인도 존재합니다. 일단 경제적인 비용 문제인데요. 태국이 캄보디아를 상대로 한 수출이 10월에 전년 대비 67% 정도가 급감했어요. 캄보디아 이주 노동자들도 이제 태국 땅을 떠나는 현실인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노동시장에 좀 타격이 불가피한 거죠. 그리고 이런 분쟁의 반복 때문에 캄보디아도 관광 산업이 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앙코르와트 방문객 같은 경우에는 5월 이후에 20% 이상이 줄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쟁이 길어질수록 양국 모두에게 불리한 상황인 거죠. 다른 하나는 이제 국제사회의 압박도 어떤 억제 요인인데요. 뭐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도 아세안도 다 분쟁 확대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태국이랑 캄보디아 모두와 경제적, 군사적인 이해관계가 좀 얽혀 있어서 전면전으로 치달을 경우에는 중국한테도 손해거든요. 특히 뭐 1대1로 사업이라든지 말라카 해협 물류에 영향을 주면 중국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 장기전을 원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태국과 캄보디아 양측 모두가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뭐 몇 시간 내로 협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태국도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협상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뭐 종합하자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전면전 가능성은 낮지만 어떤 불안정 상태, 단 관리된 불안정 상태가 지속될 수는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태국 총선 이후에 어떤 강력한 선거 위임을 받은 정부가 들어서고 이 정부가 조금 유화적인 접근을 채택을 하면 갈등이 아예 종식이 될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이번 시리아 미군 피격 사건은 어떤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며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번 사건이 12월 13일에 시리아 중부 팔미라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미국과 시리아 정부군이 함께 그 야전 정찰 임무를 수행하다가 일어난 일인데요. 미국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이들이 IS 격퇴 그리고 대테러 작전 지원을 위해서 주요 지도자들을 접촉하는 임무를 수행 중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미군과 그 시리아 정부군이 함께 작전을 수행했다는 지점인데요. 이게 과거의 그런 아사드 정권 시절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장면입니다. 사실 지난해 12월에 아사드 정권이 몰락을 하고 이슬람 반군 단체 ATS 주도의 과도 정부가 들어섰거든요. 그 이후에 미국과 시리아가 관계를 좀 급속도로 개선을 해왔어요. 알샤라 그 시리아 대통령이 11월에 트럼프와 워싱턴에서 회담을 한 것도 그 연장선이었고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미국과 시리아의 관계 개선의 어떤 관계 정상화의 상징적인 장면, 그 연합 작전 중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피해의 규모를 보면 사망자는 총 3명인데요. 미군 병사 2명 그리고 민간인 통역사 1명이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아사드 정권 몰락하고 나서 발생한 어떤 첫 미국 측 사상자이기 때문인데요. 미국이 시리아에서 IS 격퇴 작전을 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어떤 이 새 정권과의 협력 국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는 상징적으로 의미가 큽니다. 이번 사건의 공격 방식도 좀 주목되는데 IS 소속 무장 괴한 1명이 매복 공격을 감행을 했어요. 충격이었죠. 공격자는 현장에서 즉각 사살이 됐고 부상자들은 미군 헬기로 긴급 이송이 됐습니다. 그 사건 발생 지역을 좀 살펴보면요. 그 팔미라가 위치한 바디아 사막 일대가 IS 잔당들이 여전히 좀 숨어서 활동을 하는 지역이에요. 2019년에 칼리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이제 붕괴를 한 이후에도 IS
IS 잔당 일부가 시리아와 이라크 사막에 숨어들어서 명맥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미군 주도의 국제 동맹군도 이 지역에서 이제 IS 소탕 작전을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일단 IS가 배후를 자처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미군과 함께 작전 중이던 민간인 통역사까지 숨진 점을 보면 미군의 시리아 내 작전 환경이 예전보다 더 위험해졌다고 봐야 하나요? 예전보다 위험해졌다라기보다는요, 위험의 성격이 좀 달라졌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아사드 정권 시절로 좀 돌아가 보면요, 그때는 시리아 정부하고 이제 외교 관계가 없었어요. 미군은 주로 이제 쿠르드 민병대인 시리아 민주군하고 협력을 해서 IS 소탕 작전을 좀 벌였고, 시리아 정부군하고 직접 접촉하지는 않았습니다. 미군 기지도 이제 시리아 동북부 쪽에 좀 한정이 돼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는 적대적인 환경이 좀 명확했어요. 시리아 정부, 러시아군, 이란 혁명수비대, IS. 그래서 누가 적인지가 좀 분명했죠. 근데 지금은 상황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HTS 주도의 그런 과도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과 시리아는 관계를 정상화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알샤라 대통령이 백악관에 방문을 했고, 또 미군과 시리아 정부군이 연합작전을 벌이고 있고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좀 협력하는 국면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시리아 내부적으로 통합되지 않은 무장 세력들이 좀 산재해 있다는 점입니다. 14년에 걸친 어떤 내전 기간 동안 세력을 키운 여러 이제 무장 단체들이 과도 정부에 아직 완전하게 통합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역 종파에 따른 갈등도 이제 여전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미군 사망 그리고 민간인 통역사 사망이 보여주는 거는 어떤 이런 갈등들을 좀 보여준다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 IS 전성기 때 미군 사상자는 주로 전투 작전 중에 발생을 했어요. 그런 어떤 바그다디 사살 작전 같은 건데요. 근데 이번에는 연합군하고 함께하는 정찰 임무 중에 그것도 동맹 측 병사에 의해서, 그러니까 시리아 측 병사에 의해서 공격을 당한 거니까 내부의적 문제가 부각이 됐습니다. 이게 공격자가 시리아 내무부 산하의 보안군 소속이었거든요. 신원 조사 과정에서 IS 연계 혐의가 포착이 돼서 해고 직전이었는데 바로 그 전에 범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시리아 당국도 IS가 정부군에 침투했을 가능성을 인정을 했고, 그리고 사전에 미국 측에 경고를 하긴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살펴보면 사실 이거는 좀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아프간에서 미군이 좀 많이 겪던 유형인데요. 그린온 블루 공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맹군이나 현지 보안군 내부에 침투한 적이 내부에서 공격을 하는 방식을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방어하기가 가장 좀 어려운 형태인 거죠. 그래서 작전 환경의 어떤 변화를 정리를 하자면 이제는 좀 위협의 출처가 불분명해졌다. 이런 게 좀 특징적입니다. 과거에는 IS 점령 지역이 명확했고 거기서 좀 위협이 왔다면 지금은 IS 잔당들이 좀 사막에 흩어져 있고 심지어 정부군 내부까지 침투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동맹의 신뢰성 문제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미군이 시리아 정부군하고 연합작전을 하려면 신뢰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그 내부에 IS 연기인물이 있었다는 거는 큰 타격이라고 볼 수 있고, 미군이 앞으로 시리아 측과 어느 수준까지 협력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전투 임무의 위험성도 커졌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전투작전이 아니라 어떤 지도자 접촉, 정찰 같은 어떤 소프트 임무에서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시리아에서. 그래서 더 위험해진 거냐 작전 환경이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단순히 위험 수준이 커졌다기보다는 위험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졌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어디가 위험한지 알았지만 동맹 내부에서도 위협이 나올 수 있다는 게 확인이 된 거니까요. 이거는 미군의 작전 계획 전체를 좀 재검토해야 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격을 한 인물이 IS 소속이면서도 원래 시리아 정부군 출신이었다는 점이 특히 주목되는데 이게 지금 시리아 내부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나요? 네, 좀 정확한 지적인데요. 이 사건은 그런 시리아 과도 정부가 직면한 구조적인 딜레마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먼저 그 공격자의 신원을 정리를 해보면요. 시리아 내무부 발표에 따르면 바디아 사막 지역에 새로 창설된 보안군 부대에 최근에 합류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안군은 국내 치안 그리고 대테러 담당하는 내무부 산하 조직인데요. 문제는 이제 이 인물에 대한 그 신원 조사 과정에서 타크피리 사상, 그러니까 IS 같은 순위파 극단
극단주의 사상을 가졌을 가능성이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보안군이 이걸 의심을 해서 예방 차원으로 장비 경비 업무로 이제 재배치를 했고 그러다가 결국 해고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고 당일에 그러니까 조치가 집행되기 직전에 범행을 저질렀어요. 이런 상황이 보여주는 거는 이제 인력 검증의 한계입니다. 시리아 과도 정부가 14년에 걸친 내전 끝에 정권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새 정부를 운영을 하려면 사람이 필요하죠. 군인, 경찰, 행정관료. 이 인력을 어디서 새로 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전에 아사드 정권 시절에 군 관계자, 보안기관 출신이거나 내전 중에 여러 다른 무장단체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HTS 자체도 원래 알카에다 연계 조직에서 출발을 했다가 2016년에 관계를 끊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과거 이력과 현재 충성심을 검증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는 겁니다. 누가 진짜 새 정부에 충성을 하고 누가 여전히 IS나 다른 국당주의 그런 사상을 품고 있는지 가려내기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건 거죠. 그 다음은 이제 무장단체가 좀 통합이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시리아 내전 동안에 무장단체가 좀 수십 개가 생겼어요. 그래서 HTS가 정권을 잡기는 했지만 이 단체들이 모두 통합이 된 거는 아닙니다. 일부는 여전히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일부는 명목상은 통합은 됐는데 실제로는 자체적인 지휘 체계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좀 살펴봐야 될 게 특히 그 일부 이슬람 강경파 세력은 알샤라 대통령이 서방에 밀착하는 것에 좀 불만을 상당히 품고 있습니다. HTS가 알카에다에서 분리하고 온건화를 추구를 하면서 서방과 관계 개선을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배신이라고 보는 거죠. 이번 공격도 약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새 정부 보안군 소속이었지만 사상적으로는 이제 배신이라는 프레임, 이런 어떤 IS의 어떤 프레임에 동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IS 침투 전략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IS가 2019년 이후에 좀 전략을 바꿨어요. 영토를 점령하고 국가를 운영하고 이런 방식에서 분산된 셀 조직으로 활동을 하면서 기회가 생겼을 때 공격을 하는 방식으로 바꿨거든요. 특히 이제 좀 이제 상황이 좀 혼란할 때, 정치 상황이 혼란할 때 정부 기관에 침투를 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시리아 내무부도 IS가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정부군에 침투했을 가능성을 조사를 하다가 이번 공격자를 발견을 했거든요.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어떤 침투 시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리아 당국의 어떤 아직 혼란한 상황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게 좀 딜레마이기도 한데요. 시리아 내무부 대변인이 공격자는 고위직도 아니었다, 사령관과 아무 관계가 없다 선을 그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책임 회피이자 동시에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발언인 거예요. 우리가 경고는 했지만 다 통제할 수는 없다. 이 메시지가 담긴 거거든요. 실제로 시리아 과도 정부 통제력이 좀 지역별로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수도 다마스쿠스 그리고 주요 도시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장악을 했는데 외곽 지역은 사실상 IS 잔당 그리고 다른 무장 세력이 활동하는 회색지대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건이 보여주는 걸 정리를 해보면 시리아 과도 정부가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미국과 협력을 해서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고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아직 통합되지 않은 무장 세력 그리고 극단주의의 그런 침투 분지를 안고 있다. 이런 두 과제가 정면으로 충돌을 한 게 이번 사건이다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좀 안정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내전의 후유증이 좀 굶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대해 강력한 보복을 예고했는데 실제로 어떤 수준의 대응이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실제로 어떤 대응이 나올까 몇 가지 좀 시나리오를 살펴보면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13일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매우 강력한 보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14일에는 이 일을 저지른 사람에게 큰 피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재차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15일에는 IS와 연관돼 있다. 강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IS 지도부의 그런 표적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대응 방식인데요. 미국은 이미 시리아에서 IS 간부들을 표적 겨냥을 해왔거든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또 이런 같은 방식을 좀 차용을 할 수가 있어요. 2019년에도 어떤 극적인 작전들이 있었는데 그걸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 큰 업적으로 내세웠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조금 비슷한 작전을 통해서 상징적 성과를 내세울 수 있다. 그런 성과를
효과들을 노릴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IS 거점을 대규모로 공습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그 사막 일대의 IS 잔당 은신처에 대한 집중적인 좀 폭격이 가능합니다. 국제 동맹군이 지금 정밀 유도무기 그리고 드론 활용한 공습 능력을 갖추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때 민간인 피해도 발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IS 잔당이 민간 지역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런 피해도 이루어질 수 있다. 민간인 피해도 나올 수 있다.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 민간인 피해 최소화라는 규정을 좀 완화한 적이 있어서 뭐 이런 공격적인 작전을 승인할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나리오는 특수부대가 이제 지상 작전을 할 가능성인데요. 그런 어떤 소규모 특수부대를 투입을 해서 IS의 그런 셀 조직들을 직접적으로 소탕을 하는 작전이에요. 뭐 델타포스, 네이비실 같은 정예 부대도 투입이 될 수가 있겠죠. 이거 효과는 크지만 위험도가 좀 높습니다. 또 미군 사상자, 추가 사상자 위험도 있고요. 그래서 좀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나리오라서 현실적인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시리아 정부와 협력 강화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경고를 하면서도 15일에 시리아 대통령을 여전히 신뢰한다. 이번 일은 그와 무관하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알샤라 대통령을 좀 두둔을 한 건데요. 이거는 이제 시리아 과도 정부와의 관계는 유지를 하겠다는 신호, 보복의 대상은 IS로 한정하겠다는 신호로 풀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또 루비오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도 시리아 외무장관하고 통화를 하면서 IS라는 공동 위협을 파괴하겠다라는 약속을 재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과 시리아 연합의 어떤 대테러 작전이 오히려 강화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약 요인도 있기는 합니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중동 개입 최소화 기조하고 좀 충돌을 합니다. 트럼프는 중동에서 미군 역할을 줄이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대규모 어떤 보복 작전은 이런 것과 좀 배치가 되는 부분이라서 오히려 미군의 중동 개입을 확대하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시리아 내 다른 행위자들과의 관계가 또 좀 민감합니다. 러시아군, 이란 혁명수비대, 터키군이 시리아에 있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작전을 벌이면 이들과의 우발적 충돌 위험도 분명히 존재를 한다. 이 부분도 또 어떤 제약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S가 좀 더 이상 영토를 가진 국가가 아니라 흩어진 셀 조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명확한 표적을 특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는 단기적으로는 IS 고위급 지도자 한두 명에 대한 그런 표적 제거 작전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이게 상징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 위험은 가장 낮은 대응이니까요. 또 나아가서 중기적으로는 그러니까 미국과 시리아의 어떤 연합 대테러 작전의 강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시리아 정부군은 이제 내부 검증을 조금 강화하고 IS 잔당을 소탕하는 작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지켜봐야 될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극적인 성과를 좋아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과거 일기 때와 같은 어떤 빅뉴스가 될 만한 작전을 준비할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전망합니다. 이번 사건이 향후 미국의 시리아 주둔 전략이나 중동 정책 전반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기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그 트럼프 행정부의 중동 전략 기조를 짚어야 되는데요. 트럼프 중동 구상은 개입 최소화입니다. 이건 뭐 중동뿐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에도 뭐 해당되는 얘기고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 종전하고 그리고 중동 전반에 좀 긴장을 완화를 해서 미군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의 교훈, 그러니까 중동에 한번 발을 담그면 빼기가 어렵다는 인식이 여기 밑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시리아 정책도 이런 기조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사드 정권이 몰락을 하고 이제 새 정부와 관계를 개선을 하고 또 IS 소탕이라는 어떤 핵심 목표만 달성을 하면 점진적으로 발을 빼겠다는 계산인 거죠. 근데 이번 사건 때문에 좀 계산이 복잡해졌어요. 미군의 안전 문제가 정치적인 이슈로 좀 부상을 한 겁니다. 미군 2명이 사망을 했잖아요. 그럼 미국 국내에서는 왜 미군이 시리아에 있어야 하느냐, 철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IS 위협이 여전하니까 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올 수는 있지만 이게 지금 내년에 그 중간 선거를 앞두고 어느 쪽이든 그런 시리아 주둔국 문제가 정치적인 논쟁거리로 비화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때문에 좀 비슷한 딜레마에 직면을 할 수가 있다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시리아 과도 정부하고 관계 설정이 좀 어려워집니다. 이게 일단은 트럼프가 알샤라 대통령을 주둔을 했는데 이제 이번 사건은 극명하게 어떤 시리아 과도 정부의 통제력 한계를 좀 노출을 했어요. 이게 미국 입장에선 딜레마인 겁니다. 알샤라 정부를 지원을 해서 안정화를 도울 것인가 아니면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로 보고 이제부터는 거리를 둘 것인가거든요. 당장에는 뭐 지원 기조를 유지는 하겠지만 선거를 앞두고 의회나 여론 가운데서 왜 알카에다 출신 지도자를 믿느냐 이런 비판이 분명히 대두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뭐 공화당 강경파들이 이런 문제들을 제기할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동의 안정화 구상 전체에 좀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중동 전반에서 좀 빅딜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가자 종전, 뭐 사우디와 이스라엘 관계 정상화, 뭐 이란 핵 재협상 같은 것들이 빅딜의 일부인데요. 시리아 안정화도 이런 그림의 일부였거든요. 근데 시리아가 다시 불안정해지면 IS가 다시 세력을 키울 수가 있고 이거는 주변 지역으로 파급이 됩니다. 중동 전체 안정화라는 트럼프의 구상에 구멍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란, 터키, 러시아 같은 그런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는 거예요. 미국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대응할지를 이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이 미국이 시리아에서 발을 빼면 자기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로 볼 수가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지점인데요. 물론 또 반대로 미국이 강하게 또 대응을 하면 긴장이 고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큰 변화는 없을 거다. 트럼프가 알샤라 정부와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명확히 얘기를 했고 또 IS 보복에 집중하겠다고 했으니까 당분간은 시리아 주둔 그 미군의 규모도 유지될 가능성은 큽니다. 중기적으로는 또 두 가지 방향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나는 연합작전 강화 후에 점진적으로 역할을 축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IS 잔당을 소탕을 하고 시리아 정부군이 자체적으로 대테러 영향을 갖추면 미군이 빠지는 그런 시나리오가 중기적으로 가능한 하나의 시나리오고 또 하나는 이제 IS의 위협이 지속돼서 결국엔 주둔이 장기화하는 방향입니다. 이게 뭐 아직까지는 좀 불분명하지만 IS가 계속해서 좀 공격을 확대하고 시리아 정부가 계속해서 통제력을 갖추지 못하면 미군이 빠지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은 트럼프한테 좀 중동 딜레마를 다시 상기를 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개입은 줄이고 싶은데 미군이 공격을 당하면 또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또 보복을 하면 더 깊이 개입하게 되는 그런 이 악순환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가가 트럼프 2기의 중동 정책 핵심 과제가 될 거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서울신문 권윤희입니다. 사실 이런 국제 정세를 바라볼 때 안타까운 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댓글들이 이런 댓글이 굉장히 많아요. 우크라이나를 왜 지원해야 하느냐, 혹은 뭐 러시아를 지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의견이 좀 분분한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장 중요한 건 국익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물론 중립도 중요하지만요. 결국에는 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국제 정세를 바라보실 때 조금 국익의 관점에서 냉정하게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